저는 올해 62, 한평생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다 작년에 퇴직한 김철수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 몸 바쳐 일했고 아내 윤정민과는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키워 출가시키고 이제야말로 아내와 오붓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평생의 꿈이었던 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고향의 작은 땅에 아담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사는 삶. 생각만 해도 평화로웠습니다. 물론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아내는 처음엔 불만이 많았습니다. 제게 말하더군요. 여긴 너무 심심해. 친구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를 달래며 곧 적응될 거라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자고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정말 놀랍도록 빨리 그리고 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적응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화장이 진해졌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색깔의 옷과 짧은 치마를 찾더군요. 그냥 동네 문화센터에 요리 배우러 간다면서요. 처음엔 그냥 기분 전환인가 보다. 곱게 늙고 싶은 여자의 마음이겠거니 좋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저녁 먹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밤 11시, 12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는 일은 늘 똑같았습니다. 곧장 욕실로 직행해 샤워를 하는 것이었죠. 제가 물으면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가하고 와서 땀 냄새 나잖아. 가장 이상했던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휴대폰은 아내의 분신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잠시 마당에 나갈 때도 손에서 놓는 법이 없었죠. 제가 옆에 다가가기만 하면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감췄습니다. 혼자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아내의 얼굴을 볼 때면 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한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 같았죠. 아침에 일어나면 밥 차려놨어. 저녁에 들어오면 다녀왔어. 그게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급히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자, 저는 못내 허전한 마음에 아내의 옷장이라도 정리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쓰지 않던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구석에 낡은 검은색 노트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에는 여행 노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꼼꼼하게 여행 기록을 남겼었나? 신기한 마음에 무심코 노트를 펼쳐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제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여행 노트가 아니었습니다. 날짜별로 빼곡히 적힌 남자들의 이름, 호텔과 모텔 같은 숙박업소의 이름, 그리고 각 만남에 대한 별점까지.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대체 무엇인가?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건 제 심장을 멈추게 한 지난 16년간 아내가 조용히 써 내려온 끔찍한 배신의 기록이었습니다. 노트를 넘기는 제 손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장, 두 장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낯선 남자들의 이름과 함께 제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 이름, 모텔 이름, 심지어 어느 깊은 산속의 펜션 이름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각 만남에 대한 짧은 평가도 있었습니다. 체력 좋음, 너무 서두름, 재미있었음 같은 마치 식당 평가를 하듯 아무렇지 않게 적어 내려간 글자들이 제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아내가 쓴 글이란 말인가? 35년을 함께 산 내 아내가. 날짜는 16년 전인 2008년에서 시작되어 바로 지난주에 끝나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 필체는 분명 아내의 것이었습니다. 노트에 적힌 남자의 수는 무려 103명이었습니다. 103명.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16년이면 우리 딸아이가 겨우 중학생이었을 때입니다.
제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건설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 아내는 다른 남자들의 품을 전전하며 이런 쾌락의 기록을 남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음 장을 넘기던 제 눈이 한 곳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영호.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금도 가끔 만나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는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이름 옆에 적힌 날짜는 명확했습니다. 작년 제 생일 바로 다음 날이었죠. 그날 영호는 제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철수야, 어제 생일인데 챙겨주지도 못했네. 오늘 내가 자네 아내한테 맛있는 거라도 사주라고 용돈 좀 붙였어. 라고요. 저는 그저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까지 했었죠. 그런데 그 돈으로 두 사람은 호텔에 갔던 겁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니던 교회의 이성준 장로님, 딸아이의 중학교 담임이었던 최 선생, 심지어 사돈의 남동생 이름까지. 제가 아는 이름 한두 번이라도 얼굴을 마주쳤던 이름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심장에 칼이 박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제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낱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쓰러져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분노, 그리고 증오였습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원래 있던 서랍 깊숙한 곳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랍을 닫았습니다. 지금 아내에게 이걸 따져 물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분명 잡아뗄 것이고 오히려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갈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증거를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신에 관련된 모두에게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을 꺼내 그 끔찍한 노트의 모든 페이지를 한 장도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가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와 아내의 휴대폰을 손에 들었습니다. 비밀번호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을 눌러보았습니다. 찰칵 하고 잠금이 풀렸습니다. 순간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온갖 배신의 증거를 담아놓은 그 기계의 비밀번호가 우리의 사랑을 맹세했던 결혼기념일이라니. 카카오톡 대화 목록을 열자 수많은 남자들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영악하게도 사진이나 민감한 대화는 대부분 삭제한 상태였지만 미처 지우지 못한 대화들 속에서 저는 명백한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남을 약속하는 대화, 서로 애정을 표현하는 말들, 심지어 저에 대한 험담까지. 마치 제가 아내를 구속하고 학대하는 폭력적인 남편인 것처럼 다른 남자들에게 저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돌아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파?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제 인생 가장 길고도 끔찍한 연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집에서 가면을 쓴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평소처럼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오늘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좀 늦을 거야. 라고 말하면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재미있게 놀다 와. 라고요.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노트에 적힌 그 수많은 이름들과 아내의 휴대폰에서 봤던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사진들이 떠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식욕도 사라져 한 달 만에 몸무게가 7kg이나 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투로 말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텃밭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 운동도 되고 좋지 뭐. 가장 괴로운 것은 매일 밤 그 여자와 한 침대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워 아내의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3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아니라 완전히 모르는 낯선 사람과 누워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집을 비울 때마다 증거를 찾아 헤맸습니다. 카드 내역서를 뽑아 보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문화센터 수강료라고 말했던 결제 내역은 사실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요가 학원이라던 곳은 다른 도시에 있는 모텔이었죠. 심지어 작년에 동창회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던 날 카드 결제 내역에는 강원도의 한적한 펜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객실은 단 하나뿐이었고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어디까지 저를 기만했던 걸까요? 2달간의 지옥 같은 시간. 저는 연극을 하며 차곡차곡 증거를 쌓았습니다. 아내의 휴대폰과 노트북, 클라우드에 저장된 모든 자료를 제 개인 저장 공간에 옮겨 담았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인을 통해 수소문하여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제가 모은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때 베테랑 변호사의 눈이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간남이 총 103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냉정을 되찾고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103명 모두에게 소송을 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노트 기록과 카드 내역, 휴대폰 메시지 등 물증이 가장 확실한 자들부터 추려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말에 따라 103명 중에서 27명을 1차로 추렸고 그 중에서도 증거가 차고 넘치는 11명을 최종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명단에는 제 친구 김영호와 이성준 장로도 물론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제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사모님과는 이혼을 진행하시고 상간남들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합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법정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추악한 행동에 대해 낱낱이 인정하고 심판받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습니다. 이제 잔인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11명의 상간남들에게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선전포고와 함께 제가 가진 증거사진 일부가 동봉되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틀이 지났을까 처음으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이성준 장로였습니다. 교회에서 누구보다 신실한 얼굴로 신앙을 설파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형제님 이해할 수 없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이건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장로님. 증거가 다 있습니다. 정민이와 장로님이 지난 5년간 10번 이상 만난 호텔 기록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그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형제님, 제발 우리 가정만은 지켜주십시오. 아내와 자식들이 알면 저희 집안은 끝장입니다. 역겨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위선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비가 쏟아졌습니다.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데 요란하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흠뻑 젖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몇 번 봤던 박성호라는 자였습니다. 그 역시 11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얼굴에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철수 씨,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눈 감아 주시오. 우리 애들이 이제 대학 가야 하는데 집사람이 알면 우리 가족은 다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한때는 같은 고향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제 앞에서 비참하게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차갑게 울렸습니다. 나는 이미 가정을 잃었네. 내 35년 결혼 생활은 자네 같은 놈들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어. 그런데 자네는 뭐라도 남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그대로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가 한참을 더 무릎 꿇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묵혔던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누군가는 변호사를 통해 그에게 합의금을 제안했고 누군가는 제게 문자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 가정을 망가뜨릴 때는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었으면서 말입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짙은 초조함과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그녀에게 연락을 했겠지요. 그리고 마침내 변호사로부터 소장이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실 소파에 아내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그 검은색 여행 노트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이어서 아내의 휴대폰에서 발견했던 사진 몇 장을 그 위에 흩뿌렸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보시지. 아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부인하려 했습니다. 이게 뭔데 그래요?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예요? 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원도 펜션에서 결제된 카드 영수증이었습니다. 작년에 동창회 친구들이랑 제주도 간다던 날 당신은 강원도 펜션에 있었더군. 객실은 하나였고 아내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겠지요. 결국 아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얼어붙은 아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난 2달간의 당신 연기 아주 훌륭했어. 하지만 이제 게임은 끝났어, 윤정민.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작은 소도시였기에 11명의 지역 유지와 평범한 가장들이 한꺼번에 피고인석에 서게 된 이 사건은 순식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있는 11명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제 친구였던 김영호도 교회의 장로였던 이성준도 모두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제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비밀 노트, 두 사람의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카카오톡 대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사진들,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카드 내역까지. 방청석에서는 증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조차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간남들의 변호사들은 동해 하에 맺은 관계였다거나 아내가 적극적으로 유혹했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산더미 같은 증거 앞에서 그들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증인석에 선 이성준 장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민이와의 관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교회 성가대 연습이 끝난 후 혹은 봉사활동을 핑계로 만나왔던 추악한 사실들을 제 입으로 털어놓았죠. 평소 그를 존경했던 교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친구 영호는 재판 내내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40년 우정이 그렇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3번의 재판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11명 중 9명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7명에게는 각각 3천만 원, 그리고 범행이 특히 악질적이라고 판단된 이성준 장로와 제 친구 김영호에게는 각각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총 3억 1천만 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고 정의가 바로 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판결 이후 그들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성준 장로는 교회에서 쫓겨나듯 사임했고 김영호는 사업이 크게 흔들린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소도시에 퍼진 소문은 그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민이가 처음으로 제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당신도 날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잖아. 나만 잘못한 거야? 나도 외로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분히 대답했을 뿐입니다. 이혼하자. 정민이의 얼굴이 놀람으로 굳어졌습니다. 아마 제가 쉽게 이혼을 요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곧 냉정을 되찾고 제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혼해. 대신 재산은 반반이야. 그 순간 저는 지난 몇 달간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이혼은 당신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치르는 걸 내 눈으로 다 지켜본 후에 생각할 거야. 당신은 이 집에서 내가 허락할 때까지 살면서 당신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당신 자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될 거야. 정민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복수하려는 거야? 정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지.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그 후 정민이는 집안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했고 모든 인간관계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무심히 지켜보며 그녀가 받아야 할 죗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정민이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아픔이 가득한 그 집을 처분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얻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옥 같았던 경험과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담담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놀랍게도 제 글은 비슷한 아픔을 겪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저는 작가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도 제주도로 저를 찾아와 그동안 엄마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상처를 고백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아픔을 씻어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들의 몰락이 아니라 제가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 제 자신의 행복한 삶을 되찾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끔찍한 배신을 겪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처럼 정의를 위해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